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금리가 비싸지니까 당연히 부동산도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정설처럼 들리지만 여기에 대한 다소 다른 시각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현재 이 전 세계 집값 상황이 어떤지부터 김원규 기자의 브리핑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포함한 한국 집값은 전년 대비 9.93%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요? 전체 주택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기존주택 중위 가격은 미국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16.9% 올라 약 34만 7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 약 4억 1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였고 1999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또 영국은 10.4% 올라 15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 역시 무려 26.6%, 24%씩 올랐습니다. 비단 집값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도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55% 증가했는데 지난해 거래 규모만 연간 1조 2,600억 달러, 우리 돈 1,509조 원에 달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물류센터와 다세대 주택 등 임대 부분 거래 규모가 각각 56%, 60%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과열은 여러 원인이 있었겠지만 코로나19발 주요국들의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시장은 세계 각국의 집값이 올해는 진정되느냐가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주택 구매 심리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미국은 물론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인플레이션 공포에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격인 모기지 금리는 30년 고정 3.7%로 코로나19 초기 단계였던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실제 작년 12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직전월 대비 4.6%, 전년 동월 대비 7.1% 각각 감소하며 주택 구매 심리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다만 추가 상승 여력에 무게를 두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 차질로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재택 근무 문화가 확산하면서 주택 수요가 여전히 높습니다. 글로벌 집값 전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해와 같은 급등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이 전 세계적인 부동산 급등 현상, 올해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다양한 시각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일단 올해 좀 긴축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조정받는 건 불가피하다 이런 시각이 좀 일반적이죠? 네, 맞습니다. 이 글로벌 자산의 버블이 심각해졌다는 판단에 이 각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요. 영국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3일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세계 평균 금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금리 인상 전망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죠. 30년 만기 고정금리 이 모기지 금리가 지난 2일 기준으로 3.55%였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1년 전 금리는 2.73%로 역대 최저치인 2.6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높아지는 금리의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대로 가다간 전 세계 주택가격 하강 리스크가 상당한 가운데 선진국에서 집값이 최대 14%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미국의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도 금리 인상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승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다면서요? 어떤 근거입니까? 네, 먼저 금리 인상만 가지고 집값 상승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우리는 나라만 하더라도 이 과거 금리 변동의 영향은 정권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금리가 2004년 3.25%에서 2007년 5.0%로 높아졌는데 이 당시 수도권 집값은 역대급으로 뛰었지만 지방은 이 반면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9년 2.0%까지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집값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결정된다는 얘긴데요. 이와 관련해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추세가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러면 과거에 발생했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안정화의 압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게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또 사람들의 주거 소비에 대한 패턴의 변화가 있거든요. 금리를 덜어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그런 주택 수요에 대한 기호 변화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폭락이라든가 뭐 이런 구도이기보다는 안정세에 대한 정도에서 금리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까. 금리 상승의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다른 복합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네. 좀 하락보다는 안정세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이 개인 공간과 또 더 넓은 마당을 선호하는 이런 추세가 반복되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했지만 주택 공급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부동산 중개협회가 집계한 주택 재고량은 지난해 말에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온라인 부동산 기업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올해는 재고량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폭은 겨우 0.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역시 목재 가격이 급등하고 인력난까지 더해지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리얼터닷컴은 올해 주택 가격이 2.9% 오를 것으로 분석했고요.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공급 부족을 이유로 올해 미국의 집값이 16% 급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도 여전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 집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금리는 수요 사이드라고 한다면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도 영향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지역별로나 또는 뭐 용도별로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다 싶은데 네. 이런 주거용도 주거용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호황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래 규모는 1년 전보다 52% 늘어서요. 1조 2,60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액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 미국 그리고 섹터는 창고와 물류시설 등 산업용 부동산 그리고 멀티패밀리라고 하죠. 이 다가구 임대주택만 증가했고요. 코로나19 여파로 오피스와 호텔 등은 10% 이상 거래 규모가 줄었습니다. 올해 역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래는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역시 물류시설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 대한 투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원경 대신증권 장기전략 리서치부 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입장에서는 이커머스라는 굉장히 고성장이 기대되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성장이 같이 가면서 물류센터가 굉장히 투자 수요를 많이 이제 받고 있고 1인 가구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1인 가구는 아무래도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많이 선택해 왔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인구나 가구 구조의 이런 변화도 사실 그 멀티패밀리라는 섹터에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이 비대면 산업 성장 덕분에 물류센터가 각광을 받고 있고 가구 구조 변화 때문에 임대주택 형태가 인기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규제가 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좀 해외 부동산 투자가 요즘에 좀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요. 이 누적 기준으로 해외 직접 투자한 부동산 관련 총 투자액은 4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9% 늘었습니다. 해외 주택은 국내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돼서 이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이제 정부가 최근에 강하게 규제를 했는데 예.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린 거고요. 또 그러면서 자산가들의 해외 투자에 눈을 많이 돌렸습니다. 예. 또 최근 같은 달러 강세에서는 이 차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투자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가 직접 해외에 땅을 사거나 부동산을 그렇죠. 사기는 좀 쉽지 뭐 않고요. 임장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따라 리츠나 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으로 많이 이제 눈을 돌리고 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상장 리츠 가운데 해외 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는 이 JR 글로벌 리츠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각각 벨기에 소재 오피스와 미국 물류센터의 이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특히 JR 글로벌 리츠의 연간 추정 배당률은 이 7%가 넘습니다. 지난해 상장 리츠의 평균 배당률이 평균 5.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높은 이 수준입니다. 물론 직접 해외 주식 시장에서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된 이 리츠는 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펀드도 대안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 펀드 순자산은 134조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51%가 해외 투자 펀드였습니다. 네, 리츠나 펀드 같은 대안들도 있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